오케이. 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또 본부장님께서 따끈따끈한 소식 오늘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하이라이트 부분은 저희가 이따가 본부장님과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 코인 시황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시총 24조가 이제 증발됐다. 트럼프 사태 이후로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만큼 급격한 하락도 겪는 것 같고 시장이 좋았을 때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변동성에 늘 대비를 해봐야 되고 변동성이 워낙 큰 그런 또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은 뭐 8만은 겨우 유지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7만 5천 테스트 그게 이제 또 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7만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또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염두를 해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을 했었고 제가 이제 어제 이 시간에는 2,000달러 선을 이제 이더리움이 겨우 지켜줬었던 것 같은데 2,000이 깨지면서 1,80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더 많이 빠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바이비트 해킹 사건의 그 대상 코인이 이더리움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가져가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좀 많기는 한데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알트코인 대비해서도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4% 빠졌다면 이더리움이 10% 빠진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이 뭐 그간 상승을 많이 했었냐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이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수급적으로는 이제 이더리움 고래들의 매도 물량들도 좀 있기도 했었고 물론 이 상황에서도 담는 투자자분들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패닉셀이라고 하죠. 그 공포감들이 더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도 많이 빠졌네요. 8% 넘게 좀 빠졌고 트럼프 밈코인도 10달러 선을 겨우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밈코인도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49달러 나타내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 힘들어서 다들 이제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많은 힘이 돼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또 유의미한 기사들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제도 SEC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 SEC의 행보 자체를 요즘에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이런 것 같더라고요. 크립토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게 라는 스탠스보다는 크립토를 관리하지 않을게 약간 이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크립토를 본인들이 규제하기 위해서 증권으로 많이 간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EC라는 기관은 증권성의 어떤 투자 상품을 관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랬었는데 지금의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관리했던 부분들을 계속 풀어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의 AI 차르도 생기기도 했었고 해서 오히려 이제 이거는 우리 관할이 아니라 이 크립토는 이제 다른 기관에서 관할을 해야 돼라는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계속 이제 규제했던 부분들을 계속 다시 풀어내고 이런 현상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엘리노어 테릿이라는 폭스뉴스 기자가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한 소식들을 X에 올리는데 이게 많이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크립토 뉴스다, 크립토 기사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이제 크립토 인사들이나 관련자들의 트위터, X의 글들을 이제 기사화 시키거나 혹은 이제 외신 기사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엘리노어 테릿이라는 기자님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기사화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노어 테릿이 이제 공유한 X 글을 같이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그 연준과 법적인 분쟁 중인 마스터 계좌 접근을 제한해온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SEC보다는 연준 쪽이랑 이제 암호화폐 시장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다시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조짐을 보인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마스터 계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스터 계좌는 은행이라는 기관이 연준과 직접 거래를 하고 결제 시스템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연준은 이 암호화폐 전문 은행에서 이런 계좌를 부여하는 걸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전문 은행들은 마스터 계좌를 가질 수 없다. 요렇게 또 거부를 해왔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이 암호화폐 전문 은행들이 그 당시에 오히려 소송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역차별을 하느냐. 그러니까 은행들마다 왜 우리가 암호화폐 전문 은행이라고 해서 마스터 계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느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그 당시에 마스터 계좌에 부여하는 그 재량권. 그러니까 너네 은행은 마스터 계좌를 가질 수 있고 너네 은행은 마스터 계좌를 가질 수 없어라고 하는 그 권한은 연준한테 있기 때문에 연준의 편을 들어주게 됐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 부분을 행정명령을 통해서 다시금 취소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연준에 대한 크립토 관련 은행의 영향력들을 없애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백악관이 또 연준에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다는 두 가지. 그래서 지금 연준과 트럼프 행정부도 계속된 대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뉴스여서 오늘 첫 번째 뉴스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추가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주 발행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 매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왔고요. 최대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6천억 원을 우선주 발행을 통해서 이제 조달을 할 거고, 이제 우선주를 이제 매입한 사람들은 100달러의 청산 우선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연간 8%의 고정 배당금을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현실화될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또 회의를 겪겠죠. 근데 이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서 이제 우선주 주식을 이제 발행을 하면서 그 우선주를 매수한 사람들한테 일부의 혜택을 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선주를 발행하는 목적 자체가 비트코인 매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이제 주주들의 입장은 굉장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요게 또 이제 시장에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항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스트래티지의 그런 평단가가 얼마이냐. 지금 스트래티지가요 49만 9,096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가 단위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못지않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41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 안 좋을 때 매도 압력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스트래티지의 평단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스트래티지가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사 모으면서 평단가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추정치이긴 한데요. 한 6만 5천 정도가 평단가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좀 내려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깨지고 깨져서 6만 달러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스트래티지도 이게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그럼 스트래티지가 이거를 매도를 할 것이냐, 그런 것들도 이제 매도 물량 때문에 시장의 압력, 매도 압력이 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계속 사는 건 좋은데 스트래티지가 그래도 수익권인 상태여야 이 시장의 충격이 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계속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SEC의 지금 행보가 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그런 방안인데, 그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그 힌트가 있어요. 이제 SEC가 예전에 암호화폐를 관할하에 두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업을 포함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증권성을 부여한 그런 자산을 SEC는 관리하는 기관이잖아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근데 이제 암호화폐도 관리를 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디지털 자산 기업도 포함하는 규칙을. 근데 이제 요거를 지금 들어온 우에다 직무대행이 철회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한테. 그래서 이게 게리 겐슬러 위원장 하에 수년간 제정이 됐었는데, 이 기관에서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었는데,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이제 기업들에 관한 SEC의 규제가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우에다가 이제 안 하겠다, 이제 중단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이거 이제 승인을 그냥
하지 말자. 이거는 이제 시장 규제와 암호화폐 시장을 억제하려고 했던 무리한 시도였다. 이렇게 또 언급을 직접 하면서 대중 자체가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규제안 철회하겠다. 지금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제 암호화폐를 관할하에 두지 않겠다. 이런 스탠스들이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탠스의 기조가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 소식이면서 또 마지막 소식이 될 텐데 이게 이제 키프 브루예트 앤드 우즈라고 하는 KBW라고 하는 투자 은행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추가 매입이 없다라는 게 시장에 불안감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금을 오히려 매각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약 2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55%가 비트바이넥스에 반환돼서 약 8만 6천 비트코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만 6천 개의 비트코인만으로 비축 자산에 넣기에는 부족함을 느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세금을 걷어서 산다거나 미국이 이제 또 뭐 부채를 늘려서 비트코인을 사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금 보유량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금도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요 금을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금도 이제 진짜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도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그 연결고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을 확인을 하고 이제 금 보유량을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일부의 금을 이제 매각을 해서 그 매각된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조금 더 매입을 해서 비축 자산으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좀 나왔고 이게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좀 나왔어요. 투자 은행의 보고서에서.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약간 소설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어떤 뭐 분석가나 전문가가 이야기했다. 뭐 예를 들면 이지영 앵커가 그러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한 투자 은행의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도 저도 조금 관심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 정부가 금 보유량을 일부 매각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가능성도 있고 또 재무부 채권 발행이나 비트코인 채굴 업체랑 또 협력을 해서 비트코인을 비축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애초에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그러니까 암호화폐 수도로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뭐 비축 자산에 관한 행정명령, 뭐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채굴자들과의 협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채굴을 한 주에서 그러니까 채굴장이 들어와서 채굴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채굴이 산업적으로 좀 커졌잖아요. 채굴하는데 정말 많은 이제 기계와 그런 전기와 그다음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실제로 미국 내에서 이 채굴장이 생기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났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채굴 산업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채굴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이 비트코인을 채굴했고 또 정부 협력을 해서 채굴한 비트코인은 이게 비축 자산으로 넣자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채굴에 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이걸 사업적으로 좀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CBDC는 뭐 달러 패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채굴 산업은 오히려 좀 채굴 산업을 육성시켜서 경제적인 효과를 이루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좀 자세히 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이 또 시장에 제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온체인 지표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솔라나의 네트워크 수수료가 급감을 해서 9월 달 이후에 최저치를 좀 나타내고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만큼 이제 뭐 솔라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그 활동량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청산 물량이 선물 시장에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비트코인 청산 물량. 그래서 요거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염두를 해두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대응의 관점에서 우리 시장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또 최대한 제가 객관적으로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자, 이제는 또 본부장님께서 준비하신 내용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너무 짧은데요. 항상 짧다고 일단 하시네요. 네. 넘기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식은 요즘에 오늘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AI 열풍을 보면서 사실 저는 예전부터 좀 느꼈던 건데 닷컴 열풍하고 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초반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쪽에 언론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닷컴 열풍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닷컴 열풍이 불면서 그때도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빅테크랑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실리콘밸리를 갔을 때 닷컴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좀 느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트럼프가 하면서 이제 닷컴에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이게 좀 약간 거품이 아니냐, 버블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당시에 이제 닷컴이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 손자라고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송중기 나왔던 드라마 있잖아요. 그 뭐요? 송중기 나왔던 드라마 최근에 나왔던 거 모르세요? 아, 그 그 마피아 이야기요? 예, 예. 아니, 마피아 이야기 말고 네. 최근에 나왔던 그 이성민하고 송중기 나왔던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 회귀하는 예, 거. 회귀하는 그 그거 드라마에 나왔던 뭐 거기서 삼성가 이야기 예, 아니냐 그 약간 그랬던 거. 그런 이야기 네. 나와서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무슨 재벌집 막내 아들. 예, 재벌집 네. 막내 손자 이야기 막내 아들. 예, 네. 막내 손자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버블이 나왔던 그 무슨 막 주식이 뛰면서 뭐 약간 인터넷 전화 나오고 뭐 이러면서 버블이 닷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버블이 나옵니다. 닷컴 버블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막 주식이 엄청나게 뛰면 뭐 몇백 배 뛰고 막 이런 주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식이 막 뛰고 막 이런 게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닷컴 열풍이 불었던 건데 그 열풍하고 최근에 AI 강풍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 급격한 성장과 1990년대 이제 닷컴 광풍이 막 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 닷컴이 불면서 이제 요게 이제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비슷하지 않냐라는 비교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다릅니다. 제가 볼 때 그때 당시에 닷컴은 수익 전혀 안 났습니다. 수익이 전혀 없었고 그런데 그런 기대감인데 투자들이 많으면서 돈이 다 몰렸어요. 근데 지금의 AI 쪽 기업들은 빅테크들은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매출이 상당히 많고 기업들이 상당히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것들이 좀 차이가 많고요. 핵심 기술과 실용성이 좀 많습니다. 당시는 투기성 작업원들이 많이 몰렸던 게 좀 특징적이고 그런 것들이 있고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모델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사실은 매그니피션트 세븐만 보시더라도 뭐 사실은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나고 사실은 재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선도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좀 그런 것들이 많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고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나눠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좀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 하락은 사실은 내부적인 버블에 대한 그런 것보다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의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어떤 관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은 시장이 닷컴 붕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인 수익 모델 확보 같은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실제 매출에 대한 창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에 대한 차별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그니피션트 세븐 같은 건 확실한 창구가 좀 있지만 그 외에 대한 투자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차별화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AI라고 투자를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열풍이 그 외의 것들도 AI에 대한 열풍이 많이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뭐 양자 컴퓨터나 이런 것들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구분하셔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장기적 생존 전략이 있는 것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규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뭐 그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별적 공격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나눠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같은 듯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열풍은 분명히 다르고요. 일단 규모 자체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성 자본이 그때 몰렸던 것 같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닷컴은 많이 없었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사이즈만 키웠고 계속 투기성 자본이 계속 들어가서 약간 언젠가는 꺼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수익 모델이 뭔지 잘 모르겠고 계속 자본이 들어가고 언젠가는 꺼지고 이렇게 먹튀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수익 모델이 계속 개발이 되고 뭔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있는 지금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GPU가 개발이 되고 있고 자동차가 나오면서 그 자동차가 그러니까 생존에서 도태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니콜라처럼 안 되면 이게 뭔가가 성과가 안 나오고 거기서 도태되면 바로 퇴출이 되고 있고 테슬라처럼 성공을 거두면 이기고 있고 그다음에 메타처럼 뭔가 자본이 되고 뭔가 이루어지면 일어나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메타같이 테스트에서 만약에 뒤지게 되면 거기서 성장이 안 되면 도태되는 약간 이런 식의 뭔가가 적자생존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AI에서 투자가 돼서 투자가 안 되고 뭔가가 AI에서 안 되면 바로 도태되는 그런 적자생존에 살아남은 AI 기업들인 거죠. 매그니피션트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닷컴처럼 계속 투자가 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적자생존에서 살아남은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그냥 예전처럼 투자해서 이루어진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기업이 광풍에 의한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들은 그런 기업과 다르게 닷컴처럼 그냥 단순히 투자해서 일어난 기업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이 기업들은 아예 그런 광풍을 거치고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은 그런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엔비디아만 해도 멜라녹스란 이런 기업과 합병을 통해서 그 위기를 정말 이 도산의 위기를 거치고 나서 정말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나서 여기를 지금 살아남아서 이제 어쨌든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는 여기서 7개의 기업 중에 살아남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단순히 뭐 어쨌든 그런 적자생존에 살아남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정도의 신뢰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신뢰를 해도 된다고 보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뭐 닷컴 열풍이나 AI 열풍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왼쪽 그림처럼 무슨 그냥 골드러시를 찾아가는 약간 이런 거와는 좀 차별이 있는 그런 기업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보셔야 될 거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면서 좀 잘 지켜보셔야겠지만 그렇게 단순히 볼 거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그럴 수도 예, 있어요. 네. 다음 소식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메타와 애플이 이제 EU의 DMA에 소폭 벌금이 예상됩니다. 이거 이제 오늘 단독 기사로도 나왔는데요. 로이터가 이제 요거는데 뭐 유럽 연합이 디지털 DMA로 이제 벌금을 부과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DMA는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최대 10%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제 비교적 그보다 낮은 수준의 벌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고 타사의 서비스 차단 금지란 배분이고 애플은 앱스토어 관련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불가를 하고요. 메타는 광고 데이터 활용을 경쟁사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건데 요거 예전에 이제 뭐 보시면 프랑스 쪽에 뭐 했던 그 부분인데요. 배열에 있어서 어떤 그 다른 사들이 이제 못하게 해서 뭐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못하게 했던 부분이고 이유는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할 때 유도를 맞추는 약간 계도성 위주로 하겠다고 해서 비교적 낮은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는데 최대 뭐 10% 정도 연매출에 반복할 경우 20% 정도 부과하는데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를 의식한 그런 벌금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은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요 정도 하면 이제 시장의 어떤 지배력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뭐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생각보다 약하네요. 네네네. 트럼프 아. 효과입니다. 트럼프 효과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벌금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과 협상을 하면서 이 정도 할 생각이고요. 메타는 프리미엄 유료 모델을 계속 강화할 생각이고 옛날에 까르푼가 뭐 요쪽이랑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이랑 같이 해서 뭐 할 생각인 것 같고 요 부분을 강화해서 새롭게 모델을 하면서 이제 상생하는 모델로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애플은 앱 수정을 일부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이고 검색 시장 및 데이터 활용하는 부분도 이제 구글은 포함할 생각인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이나 아시아 쪽에도 비슷한 규정을 이제 요게 이제 샘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규정이 도입될 생각인 것 같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AI 규정도 이제 대응을 강화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벌금은 강한 경고라기보다는 어떻든 약간 메시지 전달이 있고 모델이 이제 약간 이렇게 해서 이제 빅테크들이 새로운 도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변화의 어떤 물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공격적으로 이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빅테크들이 이런 부분에서 하게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어쨌든 EU가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뭐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어쨌든 좀 많은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엑스박스라고 혹시 게임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엑스박스가 이제 휴대용 게임기를 개발 중이고 2027년에 내놓는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닌텐도의 보통 보시면 이제 이 엑스박스가 휴대용 콘솔이라고 이제 들고 다니면서 원래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엑스박스 시리즈 XS라고 2027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요걸 나오게 되는데 닌텐도 시리즈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핸드 게임, 핸드홀드 게임을 개발 중이고요.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한다고 소식이 전했습니다. 2027년에 나올 생각이고요. 로컬 플레이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게 되면 인기를 끌 것 같고요. AI 최적화에 되어 있습니다. 요게 될 생각이고 소니의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6랑 이제 출시될 해서 이제 경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플스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플스 6는 이제 2027년, 28년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예, 그거랑 이제 같이 경쟁을 하게 돼서 3파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 서비스를 매출을 경쟁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첫 콘솔 게임입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하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가성비가 있게 될 것 같아서 이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잠깐 나와서 제가 이제 모델로 한번 선보이게 될 것 같아서 선보이게 될 거라서 한번 선보이게 돼서 MS가 새로운 이제 하드웨어 전략으로 이제 나오게 돼서 이제 엑스박스고 이제 엣지 게임 어시스트로 이제 UX라고 이제 뭐라고 하지 커뮤니티라고 약간 해서 이제 환경을 이제 새로운 개선을 해서 보여주는 거 디바이스 인식 기능이 있어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레노버 리전이라고 혹시 아세요? 리전 고를 잘 모르시죠? 환경을 모델인데 사실은 요거 이제 어수스의 이제 로그 얼라이어 같은 이런 경쟁 제품들하고 이제 차별화된 이게 먼저 다 게임이거든요. 이제 리전이라고 리전고라고 있습니다. 게임 이게 다 게임 모델들입니다. 리전고라고 게임 기구가 있거든요. 요거랑 이제 어수스 로그 얼라이라고 이제 같은 요런 게임기들하고 같이 차별화된 기구들하고 같이 하드웨어도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전이라고 이제 레노버에서 나온 아주 저렴하면서 괜찮은 기구가 있습니다. 요 게임기가 있는데 요 기구하고 이제 디바이스하고 어수스의 로그 얼라이라는 어떤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같은 경쟁 기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 같은 휴대용 약간 요 디바이스입니다. 이제 써보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요거랑 같이 경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거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윈도우 기반이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게임기가 그동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윈도우나 어떻든 이게 OS가 사실은 약간 따로 놀았어요.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따로 놀았는데 이제 어쨌든 윈도우 기반하고 이제 어쨌든 애플 기반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윈도우 기반에서 이제 다운받았는데 이게 다 같이 엑스박스가 좋은 게 뭐냐면 윈도우 기반에서 다운받는 그런 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UX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기반으로 받아서 좋은데 사실 저는 이제 나오면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저렴하게 되면 또 게임이 늦게 출발했는데 사실은 게임은 닌텐도하고 어쨌든 PX6가 사실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닌텐도가 가장 먼저 앞서가고 PX6가 나중에 이제 PX6는 콘솔 시스템, 그러니까 TV랑 연결하는 시스템에서 앞서가고 있고요. 닌텐도는 휴대용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콘솔도 인기 많다고 들었는데. 네, 네. 콘솔도. 네. 사실은 이제 콘솔은 뭐랄까 그 전문으로 하는 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나 약간 단순하게 하는 분들이 좀 좋아하고요. PX6는 피파 쪽에서 이제 예, 철권이나 피파 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 특히 피파 하시는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피파가 원체 인기가 좋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플레이스테이션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제 약간 버추얼한 게임들 이렇게 약간 계속 하루 종일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게임들이 좋아하는데 그런 게임들을 이제 좋아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방을 좋아하는데 특히 피파가 원체 게임을 좋아하기 인기 때문에 많아요. 인기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연예인들도 좋아합니다. 원빈 이런 분들은 거의 피파 진짜 잘합니다. 진짜요? 네, 제가 이제 뭐 연예인 리그도 할 정도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후속 모델이 나오게 되면 이제 판도가 닌텐도 독점 시장에서 이제 PC 기반에서는 스템덱이나 이런 경쟁 게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모바일 클라우드 게임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안에 여러 가지 게임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판도가 좀 있을 것 같고 스위치 6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라클 실적 발표가 했습니다. 오라클을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싶었는데 아,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뭐 확인을 사실은 못 해봤어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회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걸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제 매출 부분은 23억 62억 달러 정도 나왔거든요. 예상치는 낮게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3분기라고 하면 이제 3분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12월 달부터 2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기가 좀 달라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다른데 2020년 3분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AI 시장 쪽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높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틱톡을 인수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오라클이 이제 메타랑 같이 하는 그러니까 원래 후보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예, 가장 지금. 높습니다. 인수할 그래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인수를 못할 경우에 이제 대체제 그러니까 대안으로 이제 미국 인수 사업을 하게 돼도 이제 오라클이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오라클이 여러 가지 인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2020년까지 데이터 센터 용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클라우드나 AI 쪽에 이쪽 기업으로 이제 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 사업이나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쪽이 원래 강합니다. 이쪽이 원래 이제 뭐 어떤 서버 사업이나 이쪽을 원래 많이 하고 이쪽으로 수익을 많이 내거든요. 오라클 하면 이제 이쪽 사업이 강하거든요. 원래 이쪽 사업이. 근데 요 사업을 이제 많이 하겠다고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AW나 애저나 이제 뭐 구글 클라우드 쪽이 이쪽이 강한데 원래 이쪽 사업은 이제 같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 사업을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쪽에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클라우드 GPU의 증가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GPU 소비량이 지난 12개월 동안 244%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오라클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번 실적의 4분기 클라우드 매출이 24%에서 28%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클라우드 사업 성장이 이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까지 연간 20% 성장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쨌든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데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기 배당금을 25% 증가한 50센트로 인상하면서 투자자들한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부진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 어쨌든 좋은 투자자의 심정을 보내서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총 매출이 141억 3천만 달러고 전년 대비 6% 정도 증가했고요. 시장 예상치는 이제 133억 9천만 달러였는데 약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어쨌든 클라우드당 23%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전체 매출에서 44%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다고 보고 있고 정통적으로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저는 오라클에 좀 투자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장기적으로. 지금 주가는 떨어졌겠네요. 네, 그러면. 네, 좋은데 어쨌든 보시는 게 저는 투자를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관계도 나쁘지 않거든요. 조용하면서 괜찮은 탄탄한 기업이고 오라클이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정부하고 관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틱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돈 싫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딴짓을 안 합니다. 딴짓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0에서 50%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은. 그러니까 크게 뛸 것 같지는 않지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뭐 정부 부분에 이제 AI 쪽 투자도 꾸준히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근에 주가 반영이나 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최근에 주가 반영이나 이런 것들은 나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어떤 ERP나 데이터베이스 이런 사업도 계속 하고 있으면서 AI 산업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 반영을 계속하는 현재 어떤 그런 반영에 아주 적합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잠깐 가져왔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전 딥시크가 좀 괜찮다고 보는 게 투자를 거부해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이게 단기 투자를 다들 대박인데요?
하겠다고 했는데 란넘평이라는 분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대박인데요. 뭐 왜 거부한대요? 자기는 계속 연구 개발만 하겠다. 아. 그래서 최근에 뭐 투자를 여기저기서 계속 하겠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딥시크에 투자하겠다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중국 뭐 은행에서 BOC라는 곳에서 저금리 대출을 제한했고 텐센트 알리바바에서도 이제 협력 방안을 계속 돈을 대겠다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재를 많이 해서 여기저기서 안 쓰고 있는데 4월에 R2는 벌써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픈 소스를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하고 이제 밖에서는 이제 뭐 영향력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다만 이제 연구 법회를 목표하고 상업 응용에 대해서보다는 AI 연구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이제 4월에 새로운 추론 모델을 예정대로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경쟁 모델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프론티어 정신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 정신이 어떻게 AI 시장에 보여줄 수 있을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이런 정신을 실제로 얘기하면서 자신은 크록2는 엄청나게 비싸게 지금 하고 있으면서 별로 뭐 멋있지도 않아요. 나오는 것들이 별로 잘 퍼포먼스 잘 나오고 있지 않은데. 써보셨어요? 별로예요. 저는 별로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별로라고 보고 있고 챗GPT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보고 저는 이제 딥시크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영어 기반이고 챗GPT보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는 호들갑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쁘지도 않은데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게 훨씬 좋긴 하는데 저사양 같아요. 저사양 같은 생각은 드는데 나쁘진 않은데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도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고 괜찮네라는 정도긴 한데 사실은 뭐 따지면 지금 나오는 AI 모델들 뭐 엔트로픽에 나오는 그 정도의 그거보다 약간 낮은 정도 퍼플렉스 정도 되는 약간 저는 그 정도라고 보는데 다만 이게 한글 지원이 그렇게 쉽지가 않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점 그렇게 뭐 영어 지원밖에 안 된다는 점 명령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여기 힘듭니다. 사실은 사용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딥시크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R2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최적화나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축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사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딥러닝이 많이 안 되고 있고 제가 아침 방송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AI 언어 개발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AI라는 게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모여야 되고 딥러닝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돼야 되고 많이 데이터베이스 축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앞서가는 AI 언어나 AI가 되게 유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지금 빅테크들이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오픈 AI가 상당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은 사용자가 많은 것들이 가장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부럽긴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부분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용자들이 있는 것들이 빅테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부럽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좀 뭐 따라가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사실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딥시크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도 사실 부럽긴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많은 개발자들이 개발을 저절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픽이나 지금 뭐 크록3 같은 거는 사실 다 막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뭐 소스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좀 추론 모델을 바뀌고 있습니다. COD라고 이게 좀 추론 모델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COD라고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COT라는 추론 모델에서 약간 가벼운 모델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모델이긴 한데 이게 사실 논문으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방식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AI에서 뭐 이렇게 모델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토큰을 좀 적게 쓰는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뭐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식도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요게 점점 더 약간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방식도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많네요. 그리고 이제 내로남불의 우리 일론 머스크님이 또 좀 X 장애를 우크라이나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좀 최근에 폭스 TV랑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이걸 가져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걸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깐 가져왔으면서 인터뷰하면서 뭐 잠깐 X가 이게 약간 이제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요게 이제 우크라이나발 대규모 사이버 공격 때문에 이제 X가 이제 뭐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전에 장애도 뭐 이렇게 이제 사이버 공격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진짜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그리고 어이가 없습니다. 네. 아니 최근에 그 뭐지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예, 200달러 초반대로 막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이제 100달러대로 오겠어요. 이러다가 예,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데모를 너무 세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각곳에서 뭐 일론 머스크랑 이제 뭐 테슬라 데모를 너무 세게 하고 있고 오늘도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쓰긴 썼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너무 곳곳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막 세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심각합니다. 근데 이것에 너무 꿋꿋하고 본인은 뭐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은 이 속은 다 챙기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나 이런 것들을 뭐 도지부를 하고 뭐 독점 계약도 하고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손해날 게 없는데 주가는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주가 방어를 너무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안타깝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은 독점 계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사실 스페이스X나 뭐 자신은 이런 계약들은 또 뭐 한의하고 있거든요. 독점 계약은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은 뭐 계약은 계속하고 방산 계약을 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스타링크나 스페이스X 계약은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비싼 계약이고 되게 높은 계약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상장돼 있지 않은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약간 좀 이건 좀 약간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또 이건 X 같은 서비스는 또 안 하고 있고 막 투자는 또 안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쨌든. 네, 아무튼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이죠. 요즘 두 분의 행보를 보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다양한 내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수가 1년 만에 49만 명 가까이 증가하며 500만 명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실적 악화로 주가가 박스권에 머물고 있지만 저점 매수를 노린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공시한 사업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소액 주주가 516만 210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말 467만 2039명과 비교해 48만 8,171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소액 주주 수는 6개월 전인 2022년 6월 말 424만 7,611명에서 91만 2,599명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삼성전자 총 발행 주식의 68.23%는 소액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고점 79,600원에서 8만원대를 기록했으나 이후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일부 주주들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주수가 다시 증가한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3조 원 이상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발표하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현재 5만원대 박스권에 머무는 주가를 저점으로 판단하고 매수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수는 2020년 말 215만 3,969명에서 2021년 말 506만 6,351명으로 급증했으며 2022년 9월에는 6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분기를 기점으로 주주수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소액 주주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동화 방안을 포함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사망보험금을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처럼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됩니다. 유동화는 전액이 아닌 일부 유동화 방식으로 20년 등의 정기형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시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없으며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이르면 올해 3분기나 4분기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연금형 상품에서는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쪼개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납입한 월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수령 금액은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책임 준비금을 자동 감액해 지급하므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20년 동안 총 3,624만 원을 납입하고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보유한 소비자는 20년과 70% 유동화 선택 시 납입한 보험료의 121%에서 159%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형 상품도 추진 중입니다. 이 상품은 현금 대신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나 요양시설 입소 비용 등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통합서비스형은 보험사가 제휴한 서비스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요양시설 특화형은 보험사가 요양시설에 직접 유동화 금액을 지급하여 입소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상품 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세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로 향후 많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하나오션이 태국 정부와 해양 안보 관련 협력 강화를 논의하며 기술 이전 및 조선산업 협업 확대에 대한 의지를 확립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하나오션을 훌륭한 파트너로 평가하며 기술 이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나오션은 11일 타니생라 주한 태국 대사와 그의 일행을 만나 해양 안보 및 조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오션은 태국의 조선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전과 현지 조선소와의 협업 확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타니 대사는 지난해 4월 부임 이후 하나오션을 처음 방문했으며 하나오션의 함정 건조 기술과 현지화 전략, 특히 기술 이전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태국 해군의 현대화를 위한 방산 협력과 하나오션의 뛰어난 조선 기술을 태국 산업에 접목시켜 양국 경제 협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타니 대사는 태국 바다를 지키는 하나오션의 호위함을 볼 때마다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하나오션의 기여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사 일행은 하나오션이 단순한 제품 제공을 넘어서 인재 양성 및 산업 발전까지 포괄하는 훌륭한 파트너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나오션은 2013년 태국으로부터 3,700톤급 호위함 한 척을 수주해 2018년에 성공적으로 인도했으며 이 호위함은 태국의 국부 푸미폰 아도냐데 전 국왕의 이름으로 한 명을 정했습니다. 어성철 하나오션 특수선사업부장은 태국의 해양안보를 지탱하는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하나오션의 의지와 비전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밝히며 함정 수출과 협업을 통해 태국 산업의 역량을 키우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오션과 태국 정부 간의 협력 강화는 향후 양국의 해양 안보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